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 깊은 골짜기에 박 주산의 술도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술맛이 기가 막혀 한양까지 소문이 자자했고 문지방이 닳도록 객주들이 드나들던 호시절도 있었지요. 허나 그것도 다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비법은 끊기고 주인인 박 주사가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통에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버린 것입니다. 술 익는 달큰한 냄새가 진동해야 할 양조장 마당에는 자풀만 무성했고 깨진 독 사이로는 스산한 바람소리만 윙윙대며 맴돌뿐이었습니다. 동지섣달 살을 애는 칼바람이 찢어진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쇠락한 양조장 대문 안으로 자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보찜을 지고 들어섰으니 이름은 점순이 고작 11살 된 어린아이.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의 입 하나를 덜 자고 쌀새 가마니에 이 집안의 민며느리로 팔려온 것이었지요. 점순이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낯선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솥뚜껑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곳간 문은 삐딱하게 열린 채 텅 비어 있으니 어린 눈에 비친 시댁의 풍경은 친정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래도 점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떠나올 때 친정 어머니가 쥐어준 낡은 무명천 주머니를 품속 깊이 확인하며 그저 야무지게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점순이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망해가는 양조장의 일은 너무나 벅찼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날라야 했고 어른 키만 한 술독을 닦느라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으니까요. 차가운 우물가에서 언손을 비비며 걸레를 빨던 점순이의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보는 이가 혀를 찰 정도였으나 가난과 화병에 지친 시어머니 안씨 부인은 애꿎은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를 퍼붓곤 했습니다. 저 군뱅이 같은 것, 밥값도 못하면서 밥만 축내는구나. 물 깃는 게 그리 힘들어서야 어디에 써먹겠느냐. 안씨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점순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른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시어머니의 독설이 믿기보다는 텅 빈 쌀독을 긁으며 한숨 쉬는 그 뒷모습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박주사 댁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박주사는 술을 빚어 가문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 노름판으로 달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의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술이 문제야, 술이. 내 손맛이 예전 같지 않으니 아무도 우리 술을 사주지 않는 게야. 박주사는 자신의 무능을 탓하는 대신 애꿎은 술독을 걷어차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깨진 독조각이 마당에 흩어질 때마다 점순이는 몸을 움츠리며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 와중에도 점순이의 눈은 깨진 독 안쪽에 말라붙은 술지개미 자국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이 집의 술이 맛을 잃은 것은 정성이 부족하고 묵은 쌀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박주사가 평소와 달리 사색이 되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뒤로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씩씩거리며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고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식가이자 대지주인 최진사댁 하인들이었습니다. 박주사, 내일까지 진상할 수를 내놓지 못하면 이 집문서와 양조장터는 모두 우리 대감마님 것이 되는 줄 아시오. 하인들의 으름장에 박주사는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주사가 최진사에게 돈을 빌리며 가문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술을 빚어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고 준비된 술은커녕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하인들이 들이닥쳐 마당을 헤집어 놓고 돌아가자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안씨 부인은 마루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영감탱이야. 이제 우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이를 어째. 점순이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지요. 그때 박 주사가 핏발선 눈으로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쌀이 조금이라도 있을 게다. 제사 지내려고 남겨둔 쌀이 있지 않느냐. 박 주사는 부엌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옹기를 찾아내었는데 거기에는 안씨 부인이 조상님 제사상에 올리려 목숨처럼 아껴둔 쌀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주사는 안씨 부인이 말릴 새도 없이 그 쌀을 씻어 솥에 앉혔고 급한 마음에 불을 마구 지피며 덜 익은 밥이라도 쪄서 술을 담그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박 주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술밥을 식히겠다며 멍석에 밥을 널어놓은 순간 갑자기 부엌 천장에서 빗물이 샌 것인지 아니면 쥐가 지나간 것인지 널어놓은 밥 위로 시커먼 먼지와 흙탕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불을 뗀 탓에 밥은 설이 걷고 습한 날씨 탓에 순식간에 쉰내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밥알은 누렇게 뜨고 곰팡이가 핀 것처럼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여 술을 빚기는커녕 개도 안 먹을 흉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망했다. 다 망했어. 이놈의 팔자. 박 주사는 쉰밥이 널린 멍석을 부여잡고 오열하였고 안씨 부인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 한 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줄이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점순이의 가슴 속에서도 쿵 하고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끝이구나. 내일이면 빚쟁이들에게 쫓겨나 엄동설 안에 얼어 죽거나 다시 어디론가 팔려가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지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었습니다. 모두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그 역한 쉰내 속에서 점순이만은 다른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달큰한 향기였습니다. 점순이는 홀린 듯 멍석 앞으로 다가갔으나 어른들은 우느라 정신이 없어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점순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누렇게 뜬 밥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어 보았는데 시큼하고 찝찌름한 맛 뒤에 혀끝에 감도는 묘한 단맛이 느껴졌지요. 이건 썩은 게 아니야. 삭고 있는 거야. 점순이의 머릿속에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쉬어버린 보리밥이나 찬밥을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엿기름물을 부어 따뜻한 아랫목에 삭히면 밥알이 동동 뜨는 달콤한 감주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술과 감주는 달랐지만 점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밥이 삭아서 당분이 되고 그 당분이 다시 변하여 술이 된다는 이치를 어린아이는 어깨너머로 보고 몸으로 익혔던 것이었지요. 점순이는 옷섭 안쪽에 깊이 감춰둔 무명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배고프면 물에 타서라도 먹으라며 챙겨주신 귀한 엿기름 가루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 버려진 쉰밥을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순이는 감히 어린 며느리가 그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나섰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하여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실패라도 한다면 쌀을 버린 죄까지 뒤집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할까? 어차피 망한 집안인데. 점순이는 주머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 쳤고
차라리 쥐죽은 듯 있다가 내일 쫓겨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 씨 부인이 멍석 위에 엎드려 울다가 기절할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점순이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비록 모진 말을 퍼붓던 시어머니였지만 쓰러진 그녀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메마른 등을 만지는 순간 점순이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는데 그것은 연민이었고 기른 정보다 무섭다는 함께 굶어본 정이었습니다. 이대로 다 죽을 수는 없어. 쫓겨나더라도 한번 해보기나 하자. 점순이의 눈빛이 달라졌고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여인의 단호한 눈빛이었지요. 박 주사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쉰밥을 당장 내다 버리거라. 꼴도 보기 싫구나. 박 주사의 힘없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점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멍석 모서리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 점순이의 입에서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주사가 퀭한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지요. 이 밥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 주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게냐? 저 쉰내 나는 밥덩이로 뭘 어쩌겠다는 것인 게냐? 술을 빚겠습니다. 저 밥으로 최진사댁에 보낼 수를 빚어보겠습니다. 점순이의 당돌한 선언에 안 씨 부인과 박 주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가뜩이나 망해서 속이 뒤집히는데 어린 며느리까지 나서서 장난을 친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쉰 밥으로 술을 빚는다니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박 주사가 고함을 지르며 점순이를 밀치려 하였지만 점순이는 멍석 앞을 가로막고 버텼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발바닥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단단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버릴 밥 아닙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만약 술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저를 내치셔도 좋습니다. 점순이는 품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엿기름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낡고 해진 주머니였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희망이 들어 있었지요.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박 주사는 기가 막혀 허탈한 웃음을 보였지만 그의 눈빛 한구석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포기한 상황, 오직 이 조망만한 아이만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는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점순이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막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망해가는 양조장의 운명을 건 11살 며느리의 위태롭고도 무모한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순이는 품속에서 꺼낸 낡은 무명 주머니에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누런 황금빛 가루가 소복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던 엿기름이었습니다. 점순이는 그 가루를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눈앞에 그리운 얼굴 하나가 아른거렸습니다. 점순아, 잘 듣거라. 밥이 썩으면 독이 되지만 잘 삭히면 약이 되고 술이 되는 법이란다. 지금 이 순간 점순이에게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자 갈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었지요. 점순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엿기름 가루를 쉰밥 위에 고루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인 게냐? 그 귀한 엿기름을 썩은 밥에다 뿌리다니. 박 주사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시 엿기름은 보리에 싹을 틔워 말린 것으로 가난한 집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재료였는데 그것을 곰팡이가 슬기 시작한 밥에 쏟아붓고 있으니 박 주사의 눈에는
며느리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점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야무진 손길로 밥알 하나하나에 엿기름이 배어들도록 치대고 또 치댔습니다. 쉰내 나는 밥알이 손가락 사이로 으깨질 때마다 역한 냄새가 올라와 비위가 상했지만 점순이는 입을 꾹 다물고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썩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길을 잃은 것이지요. 엿기름이 길을 찾아줄 것입니다. 점순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어 그 당당함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체념 때문인지 박 주사는 더는 호통을 치지 못하고 입맛만 쩝쩝 다시며 돌아앉았습니다. 한참을 치대던 점순이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고 누렇고 끈적하던 밥알들이 엿기름과 섞이자 질척하면서도 부드러운 죽처럼 변해갔습니다. 점순이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 말려둔 작은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술을 빚는 것은 재료를 섞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온도를 맞추는 정성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부엌의 공기는 차가웠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순이는 항아리를 아랫목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양조장 안채는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땔감이 부족해 불을 제대로 떼지 못한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이리 죽어라. 그때 부엌 구석 어둠 속에서 낮고 거친 안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 들고 나왔는지 모를 낡은 목화솜 이불을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지만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은 두툼한 이불이었습니다. 어머니, 점순이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안씨 부인은 퉁명스럽게 이불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내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다. 저 독이 얼어 터지면 닦아낼 힘도 없어서 그런다. 말은 모질게 했지만 안씨 부인의 눈길은 점순이의 빨갛게 언 손등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한때는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술을 빚던 사람으로 비록 지금은 남편 때문에 화병을 얻어 손을 놓았지만 며느리의 저 야무진 손놀림에서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었지요. 안씨 부인이 건넨 이불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며느리의 도전에 보내는 무언의 응원이자 동조였습니다. 점순이는 마치 귀한 옥동자라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항아리를 꽁꽁 싸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박 주사는 방으로 들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웠고 안씨 부인도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점순이는 아궁이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밥이 타버릴 것이고 불이 꺼지면 효모가 잠들어 버릴 것이기에 밤새도록 불의 세기를 조절해야만 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졸음이 쏟아졌고 11살 어린아이에게 밤샘은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점순이의 머리가 무릎으로 툭 떨어질 때마다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며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안 돼, 자면 안 돼. 내가 자면 우리 식구 다 죽어. 점순이는 부직갱이로 아궁이 바닥을 긁으며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몰아쳤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스산한 소리가 마치 내일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것만 같아 점순이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불 속 항아리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뽀글.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부엌에서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밥알들이 엿기름을 만나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쉰밥이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나는 상고의 소리였지요. 점순이의 가슴이 벅차올랐고
조심스럽게 이불 귀퉁이를 살짝 들추어 항아리 안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어머나, 점순이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코를 찌르던 역한 쉰내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향긋하고 달큰한 꽃내음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술 익는 냄새라기보다는 늦가을 잘 익은 홍시에서나 날 법한 깊고 풍성한 단내였습니다. 됐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점순이는 기쁨에 겨워 발을 동동 구르고 싶었지만 혹여나 부정이라도 탈까봐 입을 틀어막고 쿡쿡 웃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의 향기였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박주사. 약조한 시간이 되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최진사댁 하인들의 거친 고함이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 주사가 허겁지겁 튀어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했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점순이의 심장도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술이 다 익었는지 맛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지요. 마당에는 최진사가 직접 가마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긴 담뱃대를 문 최진사의 표정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주사, 내 귀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네. 자네가 호언장담한 그 천하일미의 술은 어디 있는가? 최진사의 목소리는 낮았고 위압감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게 박주사의 시선이 자꾸만 부엌 쪽을 향하였지만 차마 며느리가 쉰 밥으로 술을 빚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날 판국이었으니까요. 최진사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빈손인가?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고 집안의 세간을 모조리 드러내라.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작은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술 여기 있습니다. 가냘프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의 손길이 멈칫했고 최진사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11살 꼬마 며느리 점순이가 자기 몸통만 한 항아리를 힘겹게 들고 서 있었지요. 낡은 무명 치마에는 숯검정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아이의 두 눈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광대 노름이냐? 어린 계집종이 술을 들고 나오다니. 최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주사는 기겁하며 점순이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점순아, 들어가거라.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박주사는 며느리가 들고 있는 것이 쉰밥 덩어리라는 것을 알기에 최진사가 뚜껑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쫓겨나는 게 낫지. 썩은 밥을 진상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였지요. 하지만 점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최진사의 가마 앞으로 다가갔고 아이의 걸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감마님,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정성을 다해 빚은 술입니다. 맛이나 한번 보시고 벌을 주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점순이는 항아리를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놓았고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감싼 낡은 솜니불을 벗겨냈습니다. 최진사는 흥미롭다는 듯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호, 어린 것이 당차구나. 그래, 어디 한번 맛이나 보자꾸나. 내 놈들 목숨을 걸고 내놓은 것이 술인지 물인지. 최진사가 턱짓을 하자 하인 하나가 다가와 거친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순간 박 주사는 질끈 눈을 감아버렸고
안씨 부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최 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 들려온 것은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최 진사의 입에서 의아한 탄성이 흘러나왔고 거짓말처럼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온 것은 썩은 내가 아닌 온 마당을 휘감고도 남을 만큼 짙고 풍성한 세상에서 처음 맡아보는 기묘하고도 달콤한 향기였지요. 바람이 멈춘 듯 고요해진 양조장 마당, 11살 점순이의 고사리 같은 손끝에서 탄생한 기적의 향기가 사람들의 넋을 빼놓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달콤함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부드러웠고 그 뒤를 따르는 알싸한 곡향은 깊은 산속의 약초처럼 묵직했습니다. 최 진사의 하인들조차 침을 꼴깍 삼키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정도였으니 그 향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지요. 최 진사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와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단신이 마당의 흙을 밟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좌중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고 점순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으나 치마폭을 꽉 쥐고 있는 작은 두 손은 쉼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향은 제법이구나. 허나 빛 좋은 게살구일지 진흙 속의 진주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 진사는 품에서 하얀 백자 잔을 꺼내 들었고 점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을 들어 항아리 안에 맑은 윗물을 조심스레 떠냈습니다. 황금빛이 감도는 투명한 액체가 백자잔에 담기자 그 영롱한 빛깔이 마치 아침 햇살을 머금은 이슬과도 같았지요. 최 진사는 잔을 들어 코끝에 가져다 대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이내 입술을 적시고 술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박주사는 넙치처럼 바닥에 엎드린 채 최 진사의 입만 바라보았고 안씨 부인은 기둥 뒤에 숨어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윽고 최 진사의 입에서 긴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노여움도 비웃음도 아닌 평생 수만 가지 산의 진미를 맛보았다는 대지주의 얼굴에 난생 처음 보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다. 달고도 시원하구나. 목구멍을 넘어가는 맛은 꿀물처럼 부드러운데 뱃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독한 소주 못지않게 뜨겁다. 내 평생 이런 술은 처음이다.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박주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안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기둥을 붙잡고 미끄러졌습니다. 사달은 바로 그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졌습니다. 최 진사는 잔을 비우고 기특하다는 눈빛으로 점순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빚었다고 했느냐? 어린아이가 어찌 이런 깊은 맛을 냈는지 궁금하구나. 재료가 무엇이냐? 햅쌀이냐 아니면 귀한 약초라도 넣은 것이냐? 그것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모르는 11살 점순이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았습니다. 박 주사가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닥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점순이는 그 살벌한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점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지만 정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소인의 친정 어머니께 배운 대로 쉬어버린 밥에 엿기름을 넣어 삭혔사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쉬어버린 밥이라? 최 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 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양반에게, 그것도 고을 최고의 유지에게
사람이 먹지 못할 상한 음식으로 술을 빚어 올렸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멸이었고 괘씸죄로 멍석마리를 당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중죄였습니다. 박 주사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다짜고짜 점순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 쉰밥이라니. 내가 우리 집안을 도륙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박 주사는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며 점순이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놀란 점순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박 주사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모든 죄를 어린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지요.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주인의 눈을 속이고 썩은 밥으로 장난질을 쳤나 봅니다. 박 주사는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내쫓을 듯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감싸기는커녕 제 살 길을 찾으려 가족을 제물로 바치는 비겁한 가장의 민낯을 보이고 만 것이었지요. 점순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바닥에 놓인 수랑아리를 두 팔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혹여나 어른들의 호통에 놀라 귀한 술이 깨지기라도 할까봐 제 몸보다 항아리를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버려질 밥을 살려낸 것이 죽을 죄란 말입니까? 점순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항아리 뚜껑을 적셨습니다. 멈추지 못할까? 보고만 있던 최진사가 천둥 같은 호통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싸늘한 눈빛으로 박 주사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사람이 먹는 쌀을 귀하게 여겨 술로 살려낸 아이의 정성이 내 놈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보다 100배는 낫다. 최진사는 박 주사를 벌레 보듯 외면하고는 바닥에 쓰러진 점순이에게 다가갔고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최진사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잔인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허나 쉰밥은 쉰밥이다. 맛은 좋으나 그 근본이 상한 것이니 이를 어찌 귀한 술이라 하겠느냐. 최진사는 곤란하다는 듯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박 주사는 다시금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 빌었고 점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최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칭찬을 하던 입으로 독설을 내뱉는 양반의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너에게 기회를 주마. 이 술이 정녕 사람을 살리는 약술인지 아니면 그저 혀만 속이는 요물인지 증명해보거라. 최진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일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내려오신다. 그분 앞에서 이 술을 내놓을 것이다. 만약 그분이 이 술을 인정한다면 너희 집안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줄 것이나 만약 혹평하신다면 최진사는 말을 잇지 않고 뒷짐을 진 채 유유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이 수랑아리를 빼앗듯 들고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겨진 것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박 주사와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는 점순이뿐이었습니다. 점순이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엿기름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거칠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말한 귀한 손님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두 번째 시험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었지요. 하지만 점순이는 오히려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 뒤로 옥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쉰밥이면 어떻고 버린 밥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술은 썩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줄 것입니다.
쓰러진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린 시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법도 했지만 점순이는 묵묵히 옷을 털고 일어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궁이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고 곳간 구석에는 쥐가 파먹다 남은 쌀 한 줌과 누룩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11살 꼬마 며느리 점순이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텅 빈 솥을 닦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회를 치기도 전 양조장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부엌 한 구석, 점순이는 밤새 뜬 눈으로 지킨 항아리를 마른 행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쉰밥이 발효되며 만들어낸 치열한 생명의 열기였습니다. 박주사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신세 한탄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믿는 가장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아가. 그때 안씨 부인이 부엌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해진 하얀 무명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머리꼬리 그게 뭐냐? 손님 앞에 서려면 단정해야지. 안씨 부인은 거친 손길로 점순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하얀 댕기를 메어주었습니다. 시집올 때도 받아보지 못한 시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말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은 죽더라도 같이 죽자는 비장한 각오이자 어린 며느리에 대한 뒤늦은 미안함의 표시였지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점순이는 항아리를 받쳐들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마당을 비추었지만 그 햇살조차 서늘하게 느껴지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최진사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귀한 손님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이 깔린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상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도포 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형형한 기운을 뿜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미식가이자 임금님의 수라상까지 검수했다는 전설적인 식객 김대감이었습니다. 박주사는 김대감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마당 흙바닥에 코를 박았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미천한 것들이 감히. 박주사는 술을 올리기도 전에 용서부터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박주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평상 앞에 놓인 투박한 항아리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최진사에게 이야기는 들었네. 쉰밥으로 술을 빚었다지?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점순이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맹랑한 아이로구나. 내 평생 수만 가지 술을 맛보았으나 상한 음식으로 만든 술은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내 입맛을 속이려 든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그 서슬 퍼런 경고에 최진사마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점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어제보다 더 깊고 진한 향기가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잘 익은 과일향 같기도 하고 갓 지은 밥 냄새 같기도 한 묘한 향이었지요. 김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점순이는 표주박으로 술을 떠서 하얀 백자 사발에 담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맑은 청주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은 뽀얀 밥알이 동동 떠있는 탁한 술이었던 것입니다. 맑고 투명해야 귀한 술로 대접받는 법인데
이것은 마치 서민들이 먹는 식혜나 숭늉처럼 보였던 게지요. 이것은 술이 아니라 죽이 아니더냐? 탁하고 걸쭉한 것이 개나 줘도 안 먹게 생겼구나. 김대감은 잔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 주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최 진사도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겉모습만 보고 퇴짜를 맞는다면 맛을 보여줄 기회조차 사라지는 셈이었지요. 그때 점순이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겉이 탁하다고 하여 속까지 탁한 것은 아닙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쉰 밥 속에서도 맑은 정신은 피어나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뭐라? 김대감이 흥미롭다는 듯 점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술은 취하자고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꽉 막힌 속을 뚫어주는 약이옵니다. 부디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보시옵소서. 점순이의 그 간절하면서도 당당한 눈빛에 김대감은 홀린 듯 천천히 사발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좌중이 숨을 멈추고 지켜보는 가운데 꿀꺽하는 목넘김 소리가 무거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한 모금, 그리고 두 모금. 김대감은 사발을 내려놓지 않고 단숨에 쭉 들이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긴 숨과 함께 빈 사발이 바닥에 내려졌으나 김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감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입안에 감도는 향을 음미하듯 쩝쩝거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 주사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고 점순이의 이마에서도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헌데 바로 그때 김대감의 어깨가 묘하게 들썩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시 그가 역한 맛을 참지 못해 화를 내는 것이라 여겼고 박 주사 또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것은 호통이 아니라 울음소리였습니다. 천하의 김대감이 임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그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그러십니까? 술에 독이라도 든 것입니까? 최 진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김대감은 손사래를 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 맛은 내 어머니의 맛이구나. 오래전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던 나에게 어머니가 쉰 보리밥을 삭혀 먹여주시던 바로 그 단술 맛이야. 달고도 시원하고 취하면서도 배가 부른 조선의 흙냄새가 나는 맛이로다. 김대감은 다시 한번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엄격함 대신 따뜻한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밥알을 띄우기 위해 밤새 아궁이 앞을 지켰겠구나.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니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김대감의 극찬이 떨어지자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최 진사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하인들도 웅성거리며 점순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박 주사, 일어나시게. 김대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박 주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며느리 복을 타고났네. 천금보다 귀한 보물을 곁에 두고도 몰라봤구먼. 이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닐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명약이야. 김대감은 최 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게, 최 진사. 이 술을 당장 한양으로 올리게나. 임금님께서도 이 백성의 맛을 보시면 기뻐하실 게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최 진사가 허리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제야 박 주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엉엉 울며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점순아, 내 아가,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몰라봤구나. 박 주사는 점순이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냄새나는 쉰밥이라고
미쳤다고 욕하던 그 입에서 참회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있던 안씨 부인도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순이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억울했던 마음, 서러웠던 기억들이 김대감의 눈물 한 방울과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이후 점순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대감의 호평이 입소문을 타면서 파리만 날리던 박 주사의 양조장은 다시금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부터 저 멀리 충청도 땅에 이르기까지 쉰밥으로 빚어 사람을 살린다는 수를 맛보기 위해 객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던 양조장 마당에는 다시금 구수한 술 익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술 냄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냄새, 그리고 가족의 온기가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된 것이었지요. 박 주사는 더 이상 노름판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좋은 쌀과 물을 구하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았습니다. 곰팡이 핀 쉰밥을 보고 통곡하던 무능한 가장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의 정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든든한 일꾼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안씨 부인 또한 변했습니다. 표독스럽게 며느리를 구박하던 눈초리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안쓰러움과 고마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안씨 부인은 부엌일로 거칠어진 점순이의 손에 매일같이 동백기름을 발라주며 친딸을 대하듯 살뜰히 보살폈지요. 아가, 이제 그만 쉬거라. 새벽바람이 차다. 나머지는 이 어미가 할 테니 너는 아랫목에 들어가 몸 좀 녹이려무나. 안씨 부인이 점순이의 언손을 감싸주며 말할 때마다 점순이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곤 했습니다. 그것은 쌀새가마니에 팔려온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양조장의 형편이 나아지면서 동계에는 엽전이 그득히 쌓였지만 점순이는 그 돈으로 비단 옷을 해입거나 호의호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순이는 박 주사에게 간곡히 청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 술은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것입니다. 돈 있는 양반들에게만 비싸게 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힘없는 이들에게는 헐값에 혹은 거저라도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박 주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으나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말이 100번 옳다. 내가 쉰밥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썼듯이 우리도 이 복을 세상에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부터 박 주산의 양조장 앞에는 커다란 술동이가 놓였습니다.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인 술지개미에 설탕을 넣어 끓인 따뜻한 모주와 밥알이 동동 뜬 달콤한 감주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등짐장수, 밭을 갈던 농부, 구걸하던 거지들까지 누구든 와서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술을 마시며 점순네 인심이 술맛보다 더 달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 주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점순이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고운 비단으로 지은 꽃신 한 켤레였습니다. 내 평생 노름으로 돈을 날리기만 했지 누군가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구나. 헌데 오늘 장터에 나갔다가 이 신발을 보니 내 생각이 나더구나. 박 주사의 투박한 손이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버님, 점순아, 너는 쌀새가마에 우리 집에 온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망해가던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운 기둥이자 나를 살린 귀한 내 딸이다. 박 주사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안씨 부인 또한 점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훌쩍였습니다. 점순이는 꽃신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쉰밥이 발효되어 향기로운 술이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그 춥고 외로웠던 밤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점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족한 저를 딸로 여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꽃신이 닳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와 함께 밖에서 익어가는 술독의 달큰한 향기가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 냄새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어선 한 가족의 행복한 냄새였지요. 세월이 흘러 강산이 여러 번 변했고 11살 꼬마였던 점순이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박 주사와 안씨 부인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선산에 묻혔지만 점순이가 지켜낸 양조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수한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순이를 화리날매라 불렀는데 사람을 살리는 술을 빚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면 점순이는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누었고 병든 이가 있으면 아낌없이 약수를 내어주었지요. 점순이는 툇마루에 앉아 늙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 쉴 새 없이 쌀을 씻고 독을 닦느라 거칠어지고 굽은 손가락이었지만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점순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버려져야 마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쉬어버린 밥을 보고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지만 점순이는 그 안에서 숨겨진 단맛을 찾아내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더해 귀한 술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 입어 쉬어버린 밥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 엿기름 같은 희망을 섞어 정성으로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세상 무엇보다 향기로운 인생의 술을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민며느리 점순이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